이거 하나 둘 셋 한번 해줘. 문 닫으시고.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갈못 갱생 프로그램이자 제 퇴사 프로젝트인 찌라시 한국사의 김재환, 이정우 인사드립니다. 정우님, 오늘 드디어 저희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게스트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우, 드디어 오셨네요. 예. 네. 그리고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한 미인분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베리 굿입니다. 네, 뭐 박수 한번 치죠.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이게 뭐 칙칙한 두 유부남이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분이 와주셔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뭐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하루 참 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프로에 굉장히 잘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역사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그냥 팟캐스트 녹음하는 거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와주신 미모의 게스트분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모의 게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여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예, 저는 찌라시 한국사 팟캐스트의 1위 참여자 곽경희입니다. 제가 재환님을 작년에 처음 배웠는데 당시 딴지일보의 찌라시 한국사를 연재하고 있었고 책 출간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딴지일보를 좋아하는지라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진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팟캐스트도 재미있지만 재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연재하신 글이 더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역시. 네. 네, 그러다가 방송에서 1위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라는 멘트를 듣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까 싶어 요청은 했지만 사실 조금 떨리기는 합니다. 네. 네. 확실히 그 미녀 게스트의 그 목소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울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성탄절이 다시 돌아온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그 개인적인 새해 소망이나 뭐 연말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김 작가님부터. 네. 저 먼저 하나 우려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뭐 갑자기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 네. 저는 혹시 그 와이프가 저희 방송 듣나요?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들어요? 네. 다행히 전 다행인 게 저희 와이프는 아예 안 듣거든요. 반전인데요, 이건? 아니, 전혀 안 듣는데 작가님 와이프는 매일 듣지 않나요? 미녀 게스트 모셨다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혼날 것 같은데 천만다행인 게 저희 와이프는 제가 하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들려주지 않는 걸로. 아예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미녀 게스트를 초대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일의 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저희도 일이죠. 네. 굉장히 저는 이제 안심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님 질문대로 제 첫 번째 소원은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퇴사, 오직 퇴사입니다.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 20일 후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제 첫 책이 잘 돼야지 퇴사 프로젝트가 잘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새해 선물로 이렇게 제 이름이 각인된 이게 그 유명한 몰스킨 노트와 펜도 펜도 이렇게 펜도 같이. 각인을 했습니다. 좀 있어 보이네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허세의 절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라고 이름을 참고로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참고로도 오늘 와이프가 이제 요새 그 스타벅스 다이어리 유명이잖아요. 요새 유행이잖아요. 저한테도 하나 준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와이프께서 두 개를 받은 거예요? 네, 두 개 받는데 제 거 하나 있다고 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썰렁하죠. 그리고 로또 샀습니다, 전. 로또를 새해 샀는데 얼마치 사셨나요? 이번에 보통 제가 뭐 1,000원이나 5,000원 정도 사는데 이번에는 3만 원을 샀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회사 사장님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을 했대요. 홀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회사 앞에 와가지고
회사 앞에 편의점에서 로또를 5만 원어치를 샀는데 2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싫어하는 사장님이 연봉이 2억인데 5천만 원을 로또가 당첨이 이거 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 빡돌더라고요 지금. 제 이 방송은 참고로 와이프도 안 듣지만 회사 사람들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을 좋아하는 직원들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상한 거죠, 네.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싫어하는 사장님이 로또가 됐기 때문에 제가 또 로또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어릴 때는 막 그 타종식 이런 데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나갔었는데 언제부턴가 근처에도 가기 싫어지고 그렇죠. 사람 많은 데는 기피하게 되고 날도 추워져서 날도 춥고 피오니 케이크라고 혹시 홍대 알죠. 유명한 거. 알죠.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 협찬은 아닌데 우리가 언젠가는 협찬도 들을 날이 있는데 피오니 케이크라고 네. 딸기 생크림 케이크 굉장히 유명하죠. 맛있는 케이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정훈님이랑 방송 마치고 피오니 케이크 주문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10시 11시 넘었었는데 한 조각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다 먹었더라고요. 둘이서. 네. 피오니 케이크를 먹으면서 연말을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이렇게 보냈는데 정훈님은 새해 소망과 연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네, 저는 일단 연말은 어차피 가족과 함께 아이와 함께 같이 보냈고요. 알콩달콩 티격태격 싸우면서 잘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글도 쓰기도 하고 작가님처럼 이제 글도 쓰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책 편집자분이 있죠. 네, 그분한테 제가 또 약간의 이렇게 글을 좀 보여주니까 좋은 반응을 좀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요 타입으로 요 스타일대로 계속 이제 쓰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한 올해쯤에 올해는 목표로 해서 책 한 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도 이제 작가님처럼 이제 첫 책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올해 목표는 이제 책 내는 걸로 저도 하나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정훈님은 대기업 다니시는데 꿈이 마찬가지로 저랑 대사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모든 직장인의 꿈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꿈을 저희는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경희님, 씨, 저도 연말에 저는 보통 가정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랑 지내기보다는 보통 연말마다 부산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보냈는데 올해는 좀 일정이 안 맞아서 이제 다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근데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밤새 12월 30일 날 밤새 신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밤새란 말 듣고 밤새 이거 치렀나 싶어가지고 한잔 하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신년 카드 부모님한테 드릴 신년 카드 직접 만들어서 핸드메이드 카드를 핸드메이드 카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랜만에 글도 한번 써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번 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었죠. 그걸 아주 밤새 했다는. 그렇죠. 밤새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경희 씨는 지금 최고의 신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혼 안 했으면 연말에 지금 막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네, 그리고 제 새해 소망은 로또 당첨. 네. 농담이고요.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거의 대다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듯이 올 한 해도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곳도 다니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해외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좀 자주 다니시고 올해 어디 그래서 염두에 둔 작년에는 제가 원래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작년에는 좀 소극적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하질 않아서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다녀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서 길게 내지 못한다는 퇴사를 해야죠. 작가님의 긴 한숨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답은 퇴사입니다. 답은 퇴사예요. 네, 이렇게 저희 세 사람의 근황 토크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찌라시 한국사 제 6화 극한 직업
광해군의 이복 동생으로 살아가기. 오늘따라 말이 꼬이네요, 자꾸. 네. 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광해군이 아니고 그 이복 동생이네요. 예. 근데 오늘 또 게스트분이 오셔서 그런지 더 떨려서 말이 술술 나오네요. 저도 이게 맞아요.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해서 그 소제목을 붙였는데 극한 직업 광해군의 이복 동생으로 살아가기 제목이 막 클릭을 부르는 제목이 아니었나요? 다른 글들보다 클릭 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블로그나 딴지일보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출판사에서도 막 그 소제목 같은 거를 편집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굉장히 바꿨는데 제가 요 극한 직업 광해군의 이복 동생 살아가기만은 내 제목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목만큼 재미있는 내용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야 뭐 사실 다들 많이 아시니까 오늘은 그의 이복 여동생 정명공주에 대한 썰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제목을 제가 괜히 붙인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모든 여자의 삶이 팍팍했지만 공주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왕도 힘들지만 왕족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로얄 패밀리로 태어나고 피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진심인가요? 진심입니다. 네, 그럼 뭐 정경주가 태어나기 전 그 시대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그 때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과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후계자 문제로 무척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 당시 상황을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많은 역사 인물들이 있지만 선조와 인조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뭐 사람 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근데 선조랑 인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선조는 당시 세자로 있던 광해군의 대타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사료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광해군을 싫어했냐?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도망만 다녔습니다. 근데 이 세자가 왕과의 권력을 나눠서 임진왜란 당시에 왕의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 광해군이 이 역할을 너무 잘 해냈어요. 그 여진구 군이 주연한 영화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거기서 볼 알도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인기를 전후에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광해군이 엄청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는 심지어 아들에게도 질투를 느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장들에 대한 그렇죠. 처우를 보면 선조가 질투를 넘어서서 막 처형을 시킨 의병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대로 둘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참고로 14대 임금 선조는 11대 임금 중종의 손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광해군도 선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실부인 즉 중전에게서 낳은 왕자가 아니었던 거죠. 찰진 역사 상식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선조의 집안 가계도를 보면 퍼스트 레이디 자리가 공석이었었어요. 후궁들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퍼스트 레이디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세자 자리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 부자 사이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이때 선조가 19살의 퍼스트 레이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이때 선조 나이가 무려 51세였습니다. 와. 예, 훗날 임목 대비로 불리게 되는 퍼스트 레이디가 왕자라도 순산하는 날에는 광해군의 위치가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퍼스트 레이디는 공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선조 나이가 51라면 그 시험관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왕자 순산하는데 좀 무리가 아니었던가요? 예, 이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조 주치의가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 하늘이 내린 명이. 그렇네요. 예, 주치의가 허준이니까 제가 보기에 선조도 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선조의 기대에 비례해서 광해군의 걱정은 늘어났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사도 그렇듯이 지랄맞게도 불길한 예감은 들여맞았습니다.
손조는 51세의 나이에 19세의 부인을 맞이해서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중전의 임신 소식은 순식간에 궁에 퍼졌고 광해군 라인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 임목대비 라인은 신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광해군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여담인데 야사에 나옵니다. 광해군의 장인 유자신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어린 중전의 초소에 있는 장독대도 막 깨트리고 중전의 궁녀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못된 장난도 쳤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중전의 막 심리가 불안해서 혹시 낙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낙태를 시도하는 방법치고는 좀 약간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일로 아이는 잃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결과는 뭐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양측에서도 뭐 피말리는 하루하루였겠는데요. 의학이 발달해서 성별을 미리 알 수도 없는 시절이었으니 예, 이제 어린 퍼스트 레이디가 아이를 낳은 날 광해군과 임목대비의 양측의 희비는 다시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천하의 명의 허준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다행히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중전과 그 임목대비 라인은 개낙담하게 됐고 광해군 라인은 아주 좋아 죽었답니다. 이게 아까 뭐 장독대 깨고 이런 유치한 장난을 했던 광해군의 장인 유자씨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면서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문안 인사를 가서 경아드리옵니다 중전마마 했다고 하네요. 광해군 층에서는 일단 뭐 어쨌거나 한숨 돌린 셈이 되었네요. 정황상 이 공주님의 그 오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인 광해군의 이복 동생 정명공주겠죠. 그런데 선조가 늦둥이 딸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다고 하던데 또 어떤 일인가요? 정황상 선조도 사실 왕자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이라도 정실 부인에게서 나와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아직 그 남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서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정명공주가 그냥 마냥 이뻤는지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 역사상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왕의 자식들은 6, 7세가 되기 전에는 왕자, 공주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기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6, 7세의 나이가 되어야 로얄 패밀리로서 인정을 해주고 주식이나 빌딩 같은 재산도 좀 물려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이 관례를 깨고 정명공주가 돌을 지나서 얼마 안 된 2살이 되자마자 400만 평의 농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정명공주 앞으로 돌려줍니다. 2살짜리 부자의 탄생인 거죠. 그건 뭐 역시 로얄 패밀리답네요. 저희 같은 후손은 뭐 그냥 부럽다는 말밖에는 뭐 아무튼 딸에게 이렇게 과한 애정을 쏟아부었는데 광해군 측이 또 다시 긴장해야 할 일이 터지고 말았죠. 허준이 대단한 명이긴 명인 겁니다. 51세에 허니문 베이비에 이은 정명공주가 3살 되던데 그러니까 정명공주가 3살이니까 선조가 54세, 55세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네, 임목대비가 또 임신을 하고 덜컥 아들까지 낳습니다. 이 아이는 정명공주의 친동생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광해군 라인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요즘 회사에서도 우리 다들 직장인이니까 뭐 이쪽 경위 라인을 타야 되나? 정우부장 라인을 타야 되나? 이렇게 라인도 많이 타고 하는데 라인을 잘못 탔다가 좆될 경우에는 팽당하거나 자처원에서 끝나지만 궁중에서는 라인을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뿐만 아니라 광해군의 라인을 탔던 대신들도 똥줄이 탔던 거죠. 근데 선조는 광해군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창대군이 2살 되던 해에 영창대군에게 수조권이라는 것을 줍니다. 수조권이 뭐냐 하면 정명공주에게는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만 돌려줬는데 영창대군에게는 선조가 토지 자체를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 수익은 물론이고 토지 자체를 줘버리니까 더 많은 걸 준 거죠. 손조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진짜 속마음으로 영창대군이 크면 세자를 교체할 생각이 있었는지.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면 영창대군에게 과도한 관심이나 사랑을 줬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조가 처음부터 나는 영창대군을 이뻐하긴 하지만 세자는 광해군 너다 이렇게 선을 그어줬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영창대군이 끝내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나라 한번 뭐 말아먹을 뻔한 손조가 후계자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네요. 후세에 불행의 씨앗을 남겨주니 말입니다. 그런데 손조가 승하하기 전 남긴 유언이 광해군과 영창대군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면서요? 예, 손조는 제위 41년 만인 1608년에 승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만 41년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정명공주는 6살, 영창대군은 3살이었고 광해군은 34살이었습니다. 손조는 임종 전에 광해군과 최측근 7명의 대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때만이라도 손조가 좀 광해군을 불러서 마음을 좀 다독여 줬으면 어땠을까. 광해야 미안하다. 사실 내가 영창대군이 그냥 늦둥이라서 이뻐한 거지 세자를 교체할 생각은 절대 없었다. 그렇죠. 이 나라는 네가 이끌어야 된다. 내가 너를 좀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런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광해군의 마음이 풀렸을 텐데 손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게 사람이 좀 아무리 판단력이 떨어지고 무능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한 번은 정도는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손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조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 없다고 영창대군 괄시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이제 광해군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7명의 대신들한테 야 니네 나 있을 때 많이 헤쳐먹었잖아. 광해 저 위험하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영창대군 광해로부터 잘 지켜라. 근데 이런 말이 광해군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겠죠. 광해군이 졸라 빡쳤겠죠. 제가 광해군이었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으로 아마 이를 갈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광해군이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끼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친아버지가 날 이렇게까지 막 무시하고 홀대하고 어린 동생만 이뻐하면 좀 빡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광해군이 독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란 거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이게 일반 가정이면 그냥 열받은 정도고 나중에 뭐 소주 한잔하고 풀 수도 있는데 광해군은 세자 내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폐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폐쇄자가 되면 30이 넘은 나이에 만약에 폐쇄자가 되면 광해군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광해군이 그 영창대군에 대한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광해군보다 이렇게 나이 어린 명목상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데리고 문안인사를 갑니다. 전하, 영창대군 정명공주 문안인사드리옵니다. 어서 들라하라.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아이들이 워낙 형님을 아니 전하를 뵙고자 졸라서 이렇게 문안인사 왔습니다. 네, 뭐 오셨습니까? 오, 이런 정명공주가 그 사이 참으로 많이 자랐구나. 이리 와 보거라. 예, 광해군은 임목대비의 인사는 대충 받았습니다. 어머니니까 그래도. 근데 딸뻘의 이복 동생은 무척 기호했습니다. 이때 임목대비가 어린 영창대군의 옆구리를 막 찌릅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어색함에 손발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대군도 어서 주상 전하에게 가보세요. 어서요. 예, 이럴 땐 어른이 좀 아이를 좀 오라고 해서 안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광해군의 심기가 몹시 불편한 상태죠.
임금이 영창대군을 본체 완체하고 정명공주만 무릎에 앉혀놓고 어르고 달래고 놀자 뻘쭘해진 어린 영창대군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분위기는 아주 개판이 됐습니다. 임목대비는 먼저 간 나이 많은 남편 선조를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서방님,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해놓고 훌쩍 가버리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새 모자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그렇다 치고 형이 동생들을 그냥 살려둘까요? 참으로 무능하십니다. 예, 뭐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광해군도 마음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한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죠. 바로 그 조작된 영모의 냄새가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 사건이었죠. 예, 광해군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한 지 5년이 지난 1613년 3월 조정에 영모가 보고됩니다. 근데 영모의 배우가 재밌게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즉 임목대비의 친정아버지인 김계남이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자신의 딸과 외손주를 지키기 위해 김계남이 먼저 움직인 건지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라이벌리 이복 동생을 제거하기 위한 광해군의 자작극이었는지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모는 너무나 손쉽게 진압되었고 임목대비 라인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 영창대군이 귀양지에서 죽게 됩니다. 10살도 안 된 나이인 거죠. 그 영창대군이 죽기 전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게 제발 아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 배다른 동생이지만 정치는 참 이게 냉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제일 큰 장애물인 영창대군이 죽고 나니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심지어 그렇게 이뻐하던 정명공주는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이 불쌍한 두 모녀는 가택연금 수준의 감시를 받으며 현재 덕수궁 안에 서거당이라는 곳에서 갇혀 지내게 되는데요. 혹시 덕수궁의 지인들과 함께 가시게 되면 서거당 막 아는 척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역사 많이 아는 척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작가님의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임목대비 측에서도 억울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광해군에겐 평소 눈에 가시였을 텐데 이 일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되었겠네요. 그 후 임목대비와 정명공주의 삶은 어떠했나요? 예, 이 모녀는 서인으로 강등이 되고 나니까 일단 당장 먹고 살도 공주랑 왕으로 살다가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요. 거기다 더 무서운 게 가끔 광해군이 사람을 보내서 정명공주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이게 진짜 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섬뜩하네요. 아직도 안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렸을 것 같아요. 아들 먼저 보내고 사는 젊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좌절에 빠져있는 32살의 젊은 엄마인 임목대비를 위로하고 나선 것은 강철 멘탈의 소유자 12살 정명공주였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요즘 아바마마의 필체를 흉내내어 서예를 하고 있사옵니다. 어마마마도 저처럼 아바마마가 보고 싶으시지요. 비록 아바마마의 용화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이 글씨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셔요. 아, 역시 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로이 네. 로이한테 호강받을 날이 이제 한 20년 조금 더 있어야 되려나요? 그때까지 살고 있을까요? 네, 아무튼 근데 이 선조의 글씨체는 한속봉의 글씨체를 따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속봉 글씨체가 굉장한 근력이 필요한 글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여자아이가 필사를 하기에는 몹시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데 20살 나이 차이밖에 안 나는 베프 같은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정명공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명공주의 글솜씨가 그냥 애들 장난이 아니고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서예 작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역시 벼랑 끝에 몰려야
저도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막 회사에서 좌천도 그렇죠. 당하고 그렇죠. 벌어놓은 돈 없어서 치킨집 할 돈도 없고 막 벼랑 끝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뭐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저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부장님과 로또 된 사장님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100% 용서하지 못했지만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공주의 글에 대한 멘트를 하나 더 곁들이면 전문가들이 평하기를 이거 노력만으로 되는 글씨가 아니다. 타고났다. 유전자적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선조가 뭐 잘하는 건 없어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 서해 솜씨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공주는 나중에 훗날 8글자를 써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2글자씩 나눠줬고 그녀의 막내 아들인 홍만희가 가지고 있던 2글자가 화정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김 작가님이 좋아하는 이현희 씨가 나온 그 화정이 정명공주 이야기군요. 예, 저도 한때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그 영특한 정명공주 덕에 이목대비는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 모녀의 그 인생 역전을 이끄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경희 씨한테. 네. 제 와이프는 평소에 TV나 영화를 보면 정우성이랑 현빈 나오면 너무 잘생겼다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제가 뭐 정우 씨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이현희 씨를 좀 좋아하는데 네. 이현희 씨가 토크쇼에 나왔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쁘다 하고 이제 탄식에 한숨을 지었는데 근데 너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현이랑 결혼하시고 그랬냐. 이현이가 나랑 결혼 안 해주지. 근데 자기는 막 뭐 현빈 막 정우성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현이에 대해서 되게 작은 목소리로 정말 이쁘다 이 한마디에 했을 뿐인데 그 뒤에 이제 말을 안 붙이셨네요. 어떤 말을? 물론 당신이 더 이쁘지. 넌 너무 눈에 보이지 않나요? 보이나요? 네. 근데 그 경희 씨는 뭐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 네. 그런 남자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아이돌이 이쁘거나 하면 저는 당연히. 제가 먼저 이쁘지 않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거나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경희 씨 말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전 와이프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데 네 결론을 내립니다. 예,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공주는 한석봉처럼 글을 쓰고 임목대비는 떡이든 뭐든 쓸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후 정명공주가 21세가 되던 1623년 음력 3월 어느 날 한 무리의 군사가 야심한 밤에 이 모녀가 거처하고 있던 서거당에 들이닥칩니다. 임목대비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고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는 힘들었습니다. 누구냐? 무엄하도다. 어찌하여 이런 밤중에 여인들만 있는 집에 와서 행패란 말이냐? 내가 한때는 이 나라의 왕비였던 사람이다. 대비마마 안심하십시오. 저희는 능양군의 명을 받아 대비마마를 궁으로 모시기 위해 왔습니다. 어서 궁으로 납시어 광해군의 폐위에 결제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예, 이 밤의 소동은 능양군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인조로 셀프 즉위하는 그 유명한 인조 반정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말만 듣던 인조 반정의 그 반풍경이었군요. 그런데 인조에게는 가택연금 신세의 그 인목대비를 포섭한 이유가 따로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였나요? 예, 찌라시 한국사 6회차를 마시하여 정우님의 예리한 분석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인조 반정은 사실 2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멀쩡한 광해군을 폐위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죠. 정치는 사실 현대도 그렇지만 명분 싸움이잖아요. 명분이 없으면 이건 그냥 영모가 돼버리니까 이들이 내세운 2가지 명분은 바로 폐모살제,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동생 영창대무를 죽인 죄, 친명반청,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배척한다. 예, 2번째 친명반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고 첫 번째 인조는 첫 번째 명분을 지키기 위해 인목대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광해군은 페루나다. 어머니를 폐위시킨 페루나기 때문에 내가 응징을 하겠다. 이런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임목대비가 대비로 복귀를 하면서 왕실의 어른 자격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서류에 결재권을 임목대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목대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임목대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아들에 대한 복수도 하고 안락한 노후도 보장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예, 경희님의 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모녀는 본의 아니게 인조 반정으로 금이 환양을 하게 됐습니다. 뭐 타인의 힘으로 복귀한 거지만 아무튼 임목대비나 정명공주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런데 인조가 즉위 4일 만에 뭐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열었다면서요? 예, 제가 사실 대본에는 막 핑미 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아무튼 인조가 연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은 바로 정명공주 남편 선발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조는 할 일이 태산인데 만사를 제쳐두고 왜 이 일을 추진했을까요? 인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분 없는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임목대비에게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딸인 당시 기준 21살 노처녀 정명공주 시집 보내기가 긴급한 숙제였던 거죠. 새 정부는 공주의 남편인 부마를 간택하기 위해 전국에 금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어느 집 자제들이 부마 후보로 왔는지 한번 보자꾸나. 조상전하 망극하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명단이. 어찌하여 그러냐. 어서 명단을 공개해라. 명단을 공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몇 명 없사옵니다. 아래옵기 항공하오나 정명공주와 혼인을 할 만한 나이대의 조선 남자들은 이미 다 유부남이옵니다. 아, 참, 이 시대가 조선시대였죠, 참. 아, 참 듣고 보니 그 정명공주 입장에서는 조금 뭐 민망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좀 조용히 준비하면 안 됐을까요? 예, 일부러 더 크게 벌렸습니다. 이 정명공주의 혼인은 쿠데타로 어지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도 돌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치 사실 별거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잘못이 있으면 뭐 연예인 스캔들 터트리고 해서. 근데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금원령 기한을 늘리고 부마의 나이 제한도 없애서 더 많은 후보를 찾아보도록 해라. 정말로 괜찮은 자를 찾아서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어명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예, 이렇게 새 임금이 눈에 불을 켜고 백성들을 쪼아대니까 담당자들을 쪼아대니까 담당자들은 팔도를 이잡듯 뒤지면서 공주의 남편 부마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2달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정명공주는 21살에 노처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하네요. 시대가 조선시대니까. 그러게요. 네, 저렇게 뭐 전국을 이잡듯이 뒤져서 결국 뭐 적당한 후보를 찾기는 찾았다면서요. 뭐 유명한 커플 매니저라도 고용했나요? 전하, 드디어 찾았습니다. 역시 커플 찾기에는 커플 매니저가 최고인 줄 아래요. 오, 그래. 꿈을 대지 말고 거기 커플 매니저 자네가 직접 부마 후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보거라. 성명 홍주원, 나이 18세, 요즘 대세인 연하남, 정명공주보다 3살 연하, 가족관계 동지중추부사 홍영의 아들, 외모 및 학력, 트렌드에 꼭 맞는 미남의 명석한 두뇌를 갖춘 엄친아, 작은 단점 이미 정혼자가 있음. 그 뭐 마지막 부분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뭐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인 것 같구나. 빨리 결혼 준비를 서두르게 해라. 아, 잠시만, 경희님, 이 정도 조건이면 네. 3살 연하남은 괜찮은 거죠? 연하남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연하남 무조건 환영입니다. 하긴 요즘은 정명공주도 이때 21살밖에 안 됐는데 노처녀 취급받고 결혼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이 사회 활동도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쳐서 제 주변에서도 이러다가 이거 남자분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여자는 많은데 괜찮은 솔로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괜찮은 남자분들이 다 어디에 계시는지. 그러게요. 참.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이제 사회적 지위는 점점 높아지고 그래도 여자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도 희생을 하고 많은 걸 포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도 놓치게 되고. 그렇죠. 예. 예나 지금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미 정혼자가 있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조는 정말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그런데 인목대비도 사회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하긴 뭐 조선시대 뭐 기준으로 노처녀 딸의 결혼이 감격스럽기도 했겠네요. 그런데 약간 오바를 하셔서 무리를 일으킨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최순실 씨가 막 자기 승용차 타고 청와대 막 왔다 갔다 들락날락 했던 뉴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인목대비가 너무 신나서 그랬는지 임금만이 타고 입궐할 수 있는 어승말을 사위 홍주원에게 결혼식 날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홍주원은 당연히 임금이 보낸 줄 알고 얼씨구나 하고 타고 청와대를 들어온 거죠. 이게 대신들의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전하, 이건 아닙니다. 무슨 자기가 비선실세도 아니고 어찌 독단으로 결정하여 어승말을 내준단 말입니까? 궁궐이 자기 집 안방입니까? 지금은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할 때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자. 이럴수록 인목대비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서 잘해주도록 해라. 분수도 모르고 날뛰다가 여론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면 그때 제거해도 늦지 않다. 예,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인목대비는 그 딸보다는 정치적 감각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몸을 더 숙이고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신나서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충분히 사실에 근거해서 한 대사인데 인조가 결코 인목대비랑 정명공주가 이뻐서 했던 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두 모녀를 이용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누리는 혜택을 알아보고 머리 좀 식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는 결혼을 하면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지만 제일 좋은 게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 시집을 가도 시집살이를 안 합니다. 최고인데요. 최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시집살이 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며느리가 공주야. 그렇죠. 사돈이 왕인데 뭐 시어머니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서로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궁방이라고 해서 궁 옆에 살림집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살림집이라고 하면 28평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를 떠올릴 수 있는데 공주니까 이 궁방은 규모가 이 아파트랑은 살짝 다릅니다. 경국대전에는 공주의 집은 50간을 넘기지 못하게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정명공주의 집은 200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혼수 토탈 풀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집을 지을 때 최고의 목재와 철거를 제공하면 물론요 하다못해 집에서 쓰는 가재도구, 부엌칼, 수저 세트도 전국 최고의 달인을 시켜서 제공을 하게 했습니다. 이 팔도의 장인들이 만든 수공예 제품이 정명공주 신혼집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채워나갔습니다. 부럽죠, 경희 씨? 일단 뭐 결혼한 게 부럽네요. 결혼 자체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주의 남편, 즉 부마에게는 종 1품의 벼슬과 재산이 주어지는데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홍주원에게 주어진 경상도 땅 면적이 현재 여의도의 20배가 넘었다고 하니 브라보. 예, 추가로 각종 협찬이 이어집니다. 그중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5년간 꽁고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기업 같은 데인가? 아니면 꽁고기 하는 그런 데인가?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나요? 예, 있었는데 이거는 뭐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꽁농장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건 뭐 약간 강동원 씨 결혼할 때 동원참치에서 15년간 참치캔 무상 제공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듣고 보니 진짜 입이 떡 부러지게 하는 스케일이긴 하네요. 뭐 그동안 뭐 자신 때문에 고생한 딸에 대한 보상이라도 뭐 하는 심리는 이해는 가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때에 또다시 새로운 불행이 시작하게 되죠. 극한 직업입니다. 진짜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피부로 느끼는 게 주말은 금방 지나가지만 또 근무하는 날짜는 되게 안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주말처럼 금방 지나가고 그지같게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길게 이어집니다. 정명공주에게 닥친 두 가지 악재. 첫 번째, 친구 같은 엄마 인목대비가 인조 10년인 1632년에 49세를 일기로 운명을 달래합니다. 두 번째 불행은 인조의 건강 악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조가 왜 건강 악화됐냐고 하면 인조가 좀 오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목대비 상을 치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무리를 했답니다. 이게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명분 없는 왕들이 이런 거에 몸이 고생을 합니다. 폐모살제에 대해서 인목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죠. 이때 과로로 쓰러진 인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신경불안 정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자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노리는 사람들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찬탈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궁예가 막 관시법을 쓰듯이 정명공주 너, 정우 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도 비슷한 증세를 겪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나로 인해 상대방이 흘린 피눈물은 반드시 역류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건 다른 조직에서건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결코 승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도. 이거는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저도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참 작가님이 해주셔서 참 시원합니다. 네. 뭐 인조 역시 선조와 같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네요. 참 그놈의 권력이 뭘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커다란 버팀목 같았던 어머니 인목대비의 사망 후에 그 정명공주의 삶은 어떠했나요? 예, 폐모살제에 모가 죽고 나니 인조는 겁날 게 없습니다. 이제 정명공주를 아주 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달달 볶이는 와중에 정명공주는 나는 정치에 어떠한 뜻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그냥 조용히 살겠다. 이런 의미로 오직 살림만 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던 서예도 끊고 한문 대신 언문만 사용하면서 나는 식물인간이다 하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자기 목숨이 두려웠던 게 아니고 칠남 일녀의 자식들 걱정에 그러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명공주가 더 대단하신 게 이런 인조의 갈굼을 받으며 17년을 버티십니다. 야, 정말 이건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정말 그 정명공주의 멘탈이 기면아 저리 가라네요. 진짜. 아무리 자식을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고의 시절을 견디어 또다시 행복이 찾아왔다고 하죠. 정명공주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녀의 불행은 결말이 웃기게 되는데 인조가 먼저 숨을 거둠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한 정명공주, 진짜 이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명공주는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인조 사망 후 무려 36년을 더 사시고 83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보란 듯이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뭐 정명공주의 압도적인 승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렇죠. 조선시대 최장수 공주의 타이틀은 당연히 정명공주 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공주님으로. 예. 자, 마지막으로 SNS로 방금 들어온 정명공주의 미담 하나. 방금 들은 거 맞나요? 예. 과거로부터 왔습니다. 센스가 많이 늘었어. 대본에도 없는데 투척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편광화사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명공주가 35세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까지도 겪었으니까 인생이 진짜 로얄 패밀리들은 강화도로 다들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정명공주도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루터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전쟁통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을 실을 배가 당연히 없었겠죠. 뭐 왕실, 로얄 패밀리나 대신들만 실을 배가 있었는데 정명공주가 조용히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보시게 저기 우리 배에 실려있는 물건은 모두 내리고 저 사람들을 태우게. 네? 하지만 공주마마,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왕실의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저 천한 것들을 살리자고. 정명공주는 더 이상의 말대꾸를 못하게 하고 각종 금은보화를 버리고 백성들을 배에 태웠다고 합니다. 어떤 것보다 사실 사람이 먼저인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고 광고하는 모 대기업은 직원 자를 때는 장난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런 광고를 맞는지나 말든가. 그리고 배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거는 저뿐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무척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정말 그녀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미담 중에 미담이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찌라시 한국사 제6화 극한 직업 광해군의 이복 동생으로 살아가기의 주인공인 정명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야기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런 글들을 쓸 때 글 쓰는 시간보다 자료 조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 워낙 개떼같이 달려드는 악플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도 많이 확인을 하지만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데 제가 흥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훈 작가가 얼마 전에 책을 낸 게 있었는데 그게 한국 근현대사를 조명한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김훈 작가께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시던 중에 예전 신문들을 이렇게 막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6.25 때 대서특필된 기사 하나를 보고 허탈했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었는데 그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랬다고 합니다. 피난민과 함께한 고관 대장들의 응접 세트와 피아노를 실은 군용 트럭.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진짜 어이없네요. 사람이 피난을 갈 데는 없는데 이 부자들은 트럭들에 자기들 막 응접 세트랑 피아노를 6.25 때 이 피아노가 웬 말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이 나쁜 새끼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기분이었고요. 정명공주는 광해군과 인조반정으로 대면되는 두 왕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결국 제일 오래 사셨습니다. 이 여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겪은 고통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결혼 약간 할 때 잠깐 신혼 때나 이렇게 막 혼수 풀케이지를 볼 때는 좋았긴 하겠지만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그렇죠. 그런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그녀의 인생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제 소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정호님과 경희님 순서로 오늘 소감이나 정명공주에 대한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정명공주 개인의 삶을 볼 때 정말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더 이제 가슴 깊이 다가온 게 역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나 재산보단 인성이 최고다. 네, 그래서 인성이 정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듣다 보니까 또 명언이 또 하나 작가님이 하신 명언이 다 제 귀에 똑쏙 들어왔는데요. 행복은 주말처럼 지나간다. 이거 참 듣다 보니까 들으면서 아주 그냥 공감되는 멘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역시 직장인들이라서 와닿았나 보네요. 네, 팍팍 와닿습니다. 네. 경희. 저도 정명공주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직장에서도 적용될 거고 사회에서도 적용될 거고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제가 어느 팟캐스트에서 들은 내용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하려면 저 사람보다 하루 더 살아서 그 자의 영정 앞에서 웃으면 된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까 싶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녹음하였고요.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환님도 더 이상 지연 없이 1월 중에 꼭 책 출간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게스트 참 섭외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인데도 제가 듣고 싶은 말들 쏙쏙 너무 잘해주고 마지막 멘트가 짠 거 아니죠? 굳이 시키지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제가 특별히 칭찬에 굉장히 민감하고 좋아하는데 안부에 민감한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우님 대신에 그런가요? 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나 처음인데도 너무 잘해주시고 막 처음에 시작 방송하기 전에 막 뭐 목소리도 별로고 막 이렇게 막 부담된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기대는 더 많이 했었는데 제 기대를 꽉 채우진 못했는데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희님 오기 전에 사실 저희 둘이 하다 보니까 약간 설렁설렁한 것도 있었고 시간을 막 30분 이렇게 받고 못했는데 꼭 경희 씨가 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좀 내용을 꽉 알차게 채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너 속에 코너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자, 아무래도 이게 때 제가 아직 정식 작가는 아니지만 책 출간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책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저는 진순신의 이야기 중국사라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한국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상호 반작용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념하실 게 여갈못들은 나중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국사까지 꼬이게 되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한국사가 찌라시 한국사를 열심히 읽고 한국사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중국사를 반드시 추천드리는데 중국사 공부는 진순신님의 이야기 중국사가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냐면 제가 2년 전쯤에 그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그 전국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참석했었는데 그 교수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연세대에서 했었는데 그 학교 교수님이신데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는 진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순신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우리 역사상 이게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역사학계가 꼰대들도 좀 많고 자신들이 지켜온 거에 대해서 남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현역 한국인 교수님이 일본 학자를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추천을 하는 거 보니까 그 교수님도 대단하지만 진순신이라는 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책들이 있어서 이야기 중국사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게 됐는데 진순신 이분이 안타깝게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돌아가셨고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셨지만 국적은 대만 분이세요. 그래서 대만이랑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진순신 산맥이라는 조가 있을 정도로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약간 소설식으로 역사 이야기를 써서 좀 스케일도 크고 가벼운 글은 아니지만 충분히 읽을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책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제가 지하철을 오가면서 책을 읽는데 진순신님의 이야기 중국사 3권째를 읽고 있는데 지하철역 퇴근길에 어떤 그 남루한 복장에
60대 후반에 술 냄새를 막 풍기는 할아버님이 저를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 쳐다보지? 하더니 갑자기 이분이 제 쪽으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대단하다. 요즘 다 스마트폰만 보는 세상에 이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책인지 봐도 되겠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술 냄새 그렇죠. 너무 나고 네.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홈리스에 가까우신 분이셨거든요. 술 냄새. 네. 그래서 막 제 뜰뜨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냥 책을 보여줬는데 진순신 이야기 중국사 여러분도 처음 저도 몰랐는데 네, 처음 들어봤죠. 좋은 책이네 하면서 진순신에 대한 얘기를 막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젊은이 책이란 거는 많이 읽어야 되네. 그리고 많이 읽다 보면 좋은 책, 나쁜 책을 분간할 수 있는 스스로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서 뭐 하나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선생님은 책이 3만 권 정도를 집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한 게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 선생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바쁘다고 중간에 먼저 내리고 가시면서 떠났는데 이게 진순신의 이분 책이 그 정도로 또 저는 좋기도 했지만 그 지하철에서 만난 도인 느낌의 산신령 같은 분 같아요. 네. 그분을 만나서 저는 진순신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작가님한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 얘기하는 거야? 정우님 책 혹시 작가님 가만히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역사 책을 따로 읽고 있지는 않고요. 요새 역사와는 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전 요새 좀 고전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읽었던 고전은 오제 마법사. 그래가지고 오제 마법사 하면은 보통 우리 나이 때는 옛날에 TV에서 봤던 만화 영화나 영화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별 내용 없겠지 싶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거 뭔가 글 속에 뼈가 있을 것 같다.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책으로 한 3권짜리 샀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애들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른들 특히 저를 위한 그런 약간 힐링되는 얘기도 하고 그런 도움되는 살아가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그런 얘기도 아주 이야기 속에 쏙쏙 녹아져 있어가지고 의외로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도 편하게 읽으면서도 좀 의미 있게 다가온 책이라 얼마 전에 그걸 읽었고 또 그거에 이어서 비슷한 시리즈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읽고 있는데 그거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상상의 나라를 또 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비상식적인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재미도 쏠쏠하게 느낄 수 있어서 참 그것도 읽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가님의 나올 찌라시 한국사를 읽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경희 씨. 저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이것도 역사책은 아니지만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문유석 판사가 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지금. 그런가요? 네.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책이 마음에 들면 그 작가의 책을 전부 다 읽어버리는 스타일인데 네. 그 판사님의 책 중에서는 개인주의자 선언이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좀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원래 대본에 안녕 잘 자요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오늘 쪽대본 쓰는 바람에 특별히 인사를 준비를 못해서 호흡이 잘 안 맞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인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경희님 고맙고 들어주신 항상 제가 보니까
150분 정도는 계속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힘이 됩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이런 방송 누가 들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예, 책이 훨씬 재밌긴 하지만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처럼 퇴사 원하시는 분들 다 새해 아니면 뭐 다음 올림픽 전까지라도 퇴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기복이